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어찌 보면은 오늘 뉴욕 증시보다 내일 뉴욕 증시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FOMC의 발언들이 나오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도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준비하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미리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 유안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보니까 이제 뉴욕 증시가 결국에는 밀리면서 좀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또 시장 볼 때 어떠한 포인트를 좀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3대 지수 하락이 나왔어요. 네네. 뭐 사실 그 전에 보게 되면은 숨고르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지만 뭐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의 상승이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9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게 되면서 1970년대 후반 이후에 뭐 처음으로 9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다. 최장 기간 하락을 했다라는 타이틀을 달 정도로 이게 좋은 시장인가 아니면 나쁜 시장인가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만한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의 흐름 자체는 크게는 깨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FOMC 회의라는 내일의 이벤트가 있게 될 텐데 그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좋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경계감 자체는 있지만 큰 그림 자체가 뭐 망가졌다. 뭐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견조한 미국 증시가 되겠는데요. 자, 이날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하는 데는 또 경제 지표도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소매 판매 관련된 지표가 나왔었는데요. 네. 컨센서스 대비보다 그리고 전월 대비 더 잘 나왔습니다. 사실 뭐 경제 지표가 잘 나온 것이 뭐 하락의 원인이 되겠느냐? 또 손해기도 하고요. 예,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기는 할 텐데 그게 결국은 이제 통화 정책 관련돼서 경제 지표가 너무 좋다 보면 이 통화 정책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결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일부 월가에서는 동결 혹은 인상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더 지금 4.4%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5%, 6% 이런 이야기도 다시 나오다 보니까 만약 정말 그것이 실현됐을 때에는 아무래도 안 좋겠죠. 그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 이제 FOMC 회의에 대한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될 텐데 결과는 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의 확정적이죠. 25bp 이나 스몰 컷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금리 정책이 이어질 것인가를 일단 하나는 점도표 관련돼서 나올 거니까 앞으로를 알겠죠. 예,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파월 연준의장 관련돼서 이제 발언이 있게 될 텐데 그 발언 과정 속에서 파월 연준의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준에서는 어떻게 트럼프 정부 2기에서에 대한 통화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은 상당히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2기의 행정부에 집권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채권에 대한 발행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통화 정책이 과연 금리 인하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것들이 연준의 점도표와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서 정말 연준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이거를 시장에 알려주는 이제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는 사실상 금리에 대한 동결 혹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횟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컨센서스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완화된 제스처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갈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금리와 관련해서도 좀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경제 지표라든지, 그리고,
이런 FOMC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에서는 어떠한 평가들이나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월가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동결 나올 수 있다. 예.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경제로 계속 갔을 때에는 결국은 통화 정책에 대한 속도는 상당히 느려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은 주춤주춤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확인의 결과에 따라서 상당 부분 좌지우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날 시장은 3거래일 만에 결국에 하락 마감을 하는 흐름이었었는데요. 이제 그 안에서도 또 가는 종목은 또 강하게 움직였었습니다.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특징주 두 가지 갖고 왔는데요. 네. 첫 번째는 테슬라예요. 전거래일에도 6% 올랐는데 3% 더 올랐더라고요. 테슬라의 신고가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그러게요.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도 되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강한 부분이 있게 되는데 월가에서도 베런스 같은 경우에는 네. 베런스지는 지금 테슬라가 기술적 분석 대비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수급적으로 더욱더 집중한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500불을 돌파하는 것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상 보게 되면 테슬라에 관련돼서 뭐 중국에서에 대한 주간 전기차 판매량이 예상치를 조금 더 상회를 했다라든지 네. 아니면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상당 부분 높은 점수를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테슬라에 대한 신고가 랠리는 확실히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에 대한 모멘텀 요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네. 국내 시장에 있어서도 테슬라의 상승을 이제는 자율주행이나 로봇 쪽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플레이를 하는 것이 더욱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진짜 자동차에서 다음 스텝으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특징주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두 번째 특징주는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입니다. 정말 핫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퀀텀 컴퓨팅이라는 종목이 예. 50%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나사의 이제 디지털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양자 컴퓨팅을 이용을 하게 되면서 데이터의 품질과 이제 이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계약을 체결을 시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이네요, 좀. 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관련돼서 지금 사용에 대한 범위가 점차적으로 더욱더 실질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이러한 이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온큐라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은 리게팅 컴퓨팅이라든지 네, 네. 이러한 종목들도 5에서 뭐 한 20%, 한 30%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다 보니까 양자 컴퓨팅 관련돼서도 오늘도 약간 이슈가 된 부분이 있었구나. 네. 그런데 저번에 이제 지난주에 이슈가 됐을 때에는 약간 조금 더 컸었던 구글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나왔다면 오늘은 살짝 미드 스몰컵에서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내에 있었을 때에는 오늘은 양자 컴퓨팅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조금 더 테마적인 성격으로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갭으로 떠서 시작을 했을 때에는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특징주로는 테슬라와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내용이고 전략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는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 내부적인 그런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국내 증시는 좀 무겁죠.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외면을 좀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사실 보게 되면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랬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팔았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네. 그리고 금융주들 그리고 밸류업이네요. 예, LG 에너지솔루션 뭐 한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의 방향성은 크게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올라왔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선물에서에 대한 포지션이 이 저번 만기일 이후에 사실상 그렇게 뚜렷하게 잡히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더욱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어제 시가총액 상위
상위의 종목군들이 좋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약간의 이 관세에 대한 영향,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네. 투자 준비가 상당히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비차익 물량이 나오는 것을 받아내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 지수 자체가 어제는 좀 많이 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약간의 이 테마성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중소형 스몰캡 단위에서는 네. 상당 부분 변동성 있게 좋은 시장이 좀 발현이 됐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하도 좀 밀리는 걸 좀 자주 보다 보니까 조금만 밀려도 분위기 자체가 계속 하락 추세인가 이렇게 고민들 하실 것 같지만 지금은 방향성이 부재한 구간이다라고 좀 기준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모닝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양자 컴퓨팅을 좀 미리 좀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때가 사실 그 엑스게이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닥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좀 강하게 매수 신호가 들어와서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자, 오늘도 그렇다면 이제 키워드들 세 가지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잡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네. 자동차 업계에서 잡았고요. 네. 일본의 혼다하고 닛산하고 이제 합병을 추진을 하고 있다. 여기서 잡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는 뭐 수출이나 이런 쪽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최근 좀 부진한데 오히려 이제 본업에 대한 그런 집중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예. 일본의 혼다하고 닛산하고 합병을 왜 진행을 하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동기가 중요하죠. 네. 아무래도 일본의 닛산과 혼다가 사실 도요타를 제외하고 나서는 일본의 2위, 3위의 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닛산을 가지고 있는 미쓰비시까지 합하게 되면은 이 총 판매 대수가 작년도에 800만 대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세계 3위권 정도의 이제 판매 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거대 공룡으로 재탄생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게 될 텐데 네. 사실 판매 고 쪽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기업이 이제 합병을 진행을 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예. 결국은 그 다음 스텝에 있어서 경쟁력에 대한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사실상 전기차를 딱 생각을 했을 때 기억이 나는 기업은 사실상 테슬라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BYD. BYD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본 업체인 이런 닛산이랑 혼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테슬라를 따라잡기에도 기술적으로 많은 부분 불안하고 그리고 중국계 전기차 업체를 생각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네. 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이러한 이제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지위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서의 지위가 모두 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타결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큰 자본력 그리고 많은 합종 연행이 다른 이러한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업체들이 결국은 합병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체들에 대한 합병 자체는 사실상 지금의 덩치 키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전기차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율주행 그리고 그 나아가서는 그 이상의 로보택시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에 네, 네. 대한 스텝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경쟁력 있게 가져가기 위한 지금의 밑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 작업들이 더욱더 빨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기차가 요즘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합종 연행을 상당히 많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GM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사용을 하게 되는 이런 그렇죠.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현대차가 뭐 본인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네. 아니면 아마존 죽스라든지 이런 쪽과 함께 협업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러한 합종 연행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전기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대가 더욱더 빨리 도래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기업적인 부분의 무브먼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에 따라서는
지금 시장의 자체의 포커스가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에 많이 맞춰져 있으니까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 기회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그런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일본의 빌드업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관련주 어떤 것 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보고 있는 관련주는요, SOS랩입니다. 이 종목은 조금 생소합니다. 뭐 하는 기업입니까? 라이다를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에 있어서는 SL과 함께 공동 개발을 헤드램프 쪽으로 이제 한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랬군요. 이에 따라서 현대차하고 그리고 GM 쪽에 납품에 대한 매출액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현대가 다목적 로봇 관련돼서 이제 라이다를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도에 이 양산에 대한 부분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SOS랩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 한국공항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주차장에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되는 네. 이러한 이제 모먼트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SOS랩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10,000원 바로 밑에 있는데요. 목표가는요? 사실 시간 외에서 한 4% 정도가 올랐어요. SOS랩이.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SOS랩이 보다 더 수급에 집중을 받게 되면은 오늘 단기적으로도 12,000원을 돌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SOS랩 라이다를 만드는 제조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탈 엔비디아 관련돼서 요즘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같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맞춤형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모두 다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체는 뭐 범용성보다는 이제 점점 맞춤으로 빨리빨리 회사별로 각자 만들려는 그런 분위기로 가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워낙 이러한 AI 관련돼서 독주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의 독주를 사실상 계속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조금 더 구미에 맞는 그리고 자기만의 조건에 맞는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되고 그것을 자사의 모델들에게 이제 탑재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데 네. 그 시장에 대한 확대 자체가 더욱더 눈에 띄게 이제 시장에서 주목도가 올라간 이유는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 시장이 더욱더 많은 부분 활성화가 되고 있고 고객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이후부터 더욱더 시장의 주목도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탄력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오히려 브로드컴이나 마벨 테크놀로지나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더욱더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게 되는데 결국은 이러한 부분이 아까 말씀을 드린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더욱더 많은 부분 심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맞춤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력에 대한 효율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돼서 더욱더 많은 부분 이런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니즈를 충족을 시켜줄 수 있다는 뭐 이런 점을 생각을 네네. 해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러한 시장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 있어서도 관련돼서 HBM을 사실상 우리가 AI 관련된 반도체에 넣게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게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맞춤형 반도체가 이제 더욱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HBM도 이제 커스터머가 더욱더 많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예. 더욱더 다양하게 기회가 많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맞춤형 반도체와 관련해서 종목들을 알아봐야 반도체 중에서도 잘 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주 어디입니까? 저는 오늘 두산 가지고 왔고요. 지주회사요? 네.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두산이 네. 사실 지주회사이기는 한데 이 전자부품 관련된 사업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반도체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이 미국에서에 대한 수주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관련돼서 블랙웰이라든지 아니면 루빈 관련돼서 네. 수주를 이미 블랙웰 같은 경우를 받고 있고 그리고 루빈 같은 경우에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많은 부분 이런 맞춤형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에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하이퍼스케일러 관련돼서도 지금 고객사에서 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만약 거기서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성공적으로 맞추게 됐을 경우에는 2025년도부터 양산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차트가 이렇군요. 지금 전고점을 어제부로 뚫어내는 어제나 그제 정도에서 뚫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목표 주가는 지금 35만 원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지주사이고 바닥에서부터 계속 흔들림 없이 올라왔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32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예. 그때 당시에도 기관들에 대한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뭐 이랬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를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수급 체크해 가면서 1차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이오에서 갖고 왔고요. 네. 사실 FOMC 회의에 대한 금리 인하, 그리고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더 유화적으로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다시 네. 한 번 더 바이오 섹터가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약 바이오 섹터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뭐 이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환율 자체가 고환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환율 속에서 관세에 대한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수출 품목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많이 누릴 수 있지 그렇겠죠.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지금 엑스코프리가 이제 진출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엑스코프리에 대한 부분에 이러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동종약이 사실상 판매가 되고 이제 그 판매에 대한 기간이 지났을 때 대비했을 때보다도 한 2.2배가 더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엑스코프리가 많은 부분 약효가 좋고 지금 시장에 대한 침투가 잘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예. 고환율에 대한 수출에 대한 모먼트가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충분히 더욱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에 더욱더 많은 부분 SK 바이오팜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지금의 주가는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한 15거래일 동안 네. 하루 빼놓고 다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바닥권에서 상당히 기간이 많이 매수를 진행을 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충분히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에서 네. 연결이 됐을 때에는 전고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SK 바이오팜은 뜨거웠던 가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13만 원이 최고가인데 어느 정도 보십니까? 저는 13만 원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의 세 가지 종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동차에서 찾아봅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한 합종 연횡이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라이다 제조기업 SOS랩을 말씀드립니다. 목표가 12,000원 제시하셨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긴 반도체인데 맞춤형 반도체가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두산, 지주회사 두산입니다. 반도체 부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거에 포커스를 잡으셨어요. 자, 기관 수급 체크하면서 1차 목표가 32만 원.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쪽에, 바이오 쪽에서 고환율 시대, 이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제품을 갖고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 바로 SK 바이오팜입니다. 우선 전고점이 13만 원인데 13만 원 이상 갈 수 있다라는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